저 뒤에 앉아서 위원장 발언에 웃으신 분, 그 벽에 기대서. 예. 저 웃지 않았는데요. 자, 좋습니다. 국회 CCTV 우선 표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들 오전에 자료 제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해달라고 이야기할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직원께서 자조적으로 비꼬면서 웃으면서 이게 청와대 입장입니까? 위원장이 왜 화를 저한테 푸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충분히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 자료 제출 문제를 따질 때 청와대 관계자가 벽에 기대어 웃고 있다고 판단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관계자는 물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불러서 화를 낸 겁니다. 이런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민의 표정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뒤통수는 가렵지 않으신가요?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별일이 다 있죠? 네, 오프닝 들으니까 그냥 정말 웃음만 나오네요. 그래요? 네. 웃지 마세요. 아, 혼나요. 네, 아예 뭐 뒤통수 좀 가려우시라고요. 네. 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제 방한 중인 GM 베리앵글 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내일 만날 예정입니다. 네네. 백 장관이 오늘 국회 산자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부가 GM을 살린다는 생각은 있지만 전제돼야 할 필수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GM의 여러 가지 경영의 불투명성이 먼저 객관적이고 또 투명하게 해소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먼저 실사를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한국 GM은 GM 본사와 거래할 때 매출 원가율이 통상적인 83% 뭐 84%보다 뭐 훨씬 높은 96%를 적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네. 예, GM 본사가 부품을 한국 GM에는 이제 비싸게 팔고 완성차는 싸게 사간다 이런 논란도 뭐 이런 원리에서 좀 비롯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네. 예, 이렇게 이게 높은 매출 원가도 문제인데 본사 차입금에 한국 GM이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네. 또 한국 GM이 본사에다가 불합리한 업무 지원비를 대는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 충분히 설명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매출 원가율을 96%로 잡는다는 건 경영을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이럴 때는 말이에요. 땅 파서 장사하냐 이런 말 아닙니까? 네. 그잖아요. 그렇죠. 네. 좀 납득하기가 힘든데요. 네. 아무튼 정부가 좀 단단히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네. 다음 소식도 참 답답한 소식인데 네. 어제 이제 전해드렸던 이윤태 연극 연출가가 연희당 거리회 내부 회의에서 성폭행 사실을 인정을 했다는 그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사실 네. 이 기자회견에서 성폭행 사실 부인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 위한 리허설을 했다 이런 폭로가 나왔거든요. 네. 네, 연희당 거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오동식 씨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나는 나의 스승을 고발합니다. 이런 이제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오 씨는 연출가 이 씨가 노래 가사와 시를 쓰듯이 사과문을 만들었고 또 단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자회견 리허설까지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연희당 거리회 대표는요 이 씨에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표정이 불쌍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과 기자회견 리허설하면서요 이런 조언까지 했다고 이제 적었습니다. 네. 성폭행 주장이 이제 제기됐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극단 대표가 진짜이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사실이었고 이제 강간이었다면서 이 씨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형량까지 물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폭행 사실 부인했다는 거는 이제 거짓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어제 배우이자 교수인 조민기 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조 씨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조 씨의 입장을 듣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면서 또 SNS에 글을 올린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는 자신과 또 친구들, 선후배들이 당한 일이 명백한 성추행이라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좀 상세하게 증언을 했거든요. 네네. 조 씨의 소속사가 이제 입장을 냈는데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제 조 씨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윤택 연극 연출가가 사과 기자회견 리허설까지 했다라고 하는 점은 정말 진정성 어리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 자리인데 무슨 리허설이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소리만 듣고도 진정성은 정말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네. 각도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네. 게 리허설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느냐.
아, 그렇죠. 영국 연출가가 말이죠. 거꾸로. 네. 연출가의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죠. 네, 검찰이 부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한 현직 부장검사에게서 또 다른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2명으로 된 셈인데요. 검찰은 구속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가 혐의를 이제 자백했다면서 김 씨를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아이고. 다음으로 가죠. 네. 네. 뉴스해부에서 이제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3명이 모두 구속되면서 이제 네. 다스와 관련된 수사,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걸리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다스 비자금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바로 비자금 120억 원을 개인적으로 조성했다는 다스 네. 격리 직원 조모 씨입니다. 그렇죠. 네. 그 수사를 맡았던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이 1월 말에 이 조 씨를 수사를 하면서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피의자 신분을 입건했다는 보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 조 씨가 이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그리고 이제 비자금 120억 원 의혹을 밝힐 키맨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주목됐던 인물인데요. 네네네. 정확히 이제 지난 1월 30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소환이 됐는데요. 14시간 정도 이제 조사를 받다가 그 도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검찰이 개인 횡령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일단 이 조 씨가 횡령을 한 때를 좀 보면은 이게 2008년 이전이라고 보면요. 네.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이 때문에 이제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이제 남았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검찰이 조 씨를 피의자로 입건을 한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벌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당시 나왔던 관측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영장 청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네. 뭐 일단 분위기를 보면 이제 검찰 쪽에서 조 씨를 구속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구속하지 않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건 아니지만 만약에 구속의 필요가 있었으면 진작 했을 거다. 뭐 그러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뭐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 건데. 네. 그럼 검찰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조 씨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종희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비자금 두 덩어리를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전담수사팀이. 거기서 이제 김성우 전 사장하고 지금 권승호 전 전무를 공모해서 조 씨가 개인적으로 이제 횡령한 시기와 같은 기간에 50억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이제 조 씨가 공모했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불구속 입건한 상황이거든요. 결국엔 구속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따른 또 증거들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김종희 변호사의 말대로라면 자수서 냈고 관련된 증거까지 제출을 했다. 네. 지금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 조 씨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말이 있는데요.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김종백 씨가 한 말이 있거든요. 네네네. 격리 직원 조모 씨와 함께 이제 이 김종백 씨가 97년도에 다스에 함께 들어간 입사 동기라고 네, 하는데요. 맞아요. 네, 예, 예.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조 씨가 이제 김종백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지. 이런 말을 이제 여러 차례 했다고 하네요. 아하. 네.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검찰이 원전 변압기 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이제 효성그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LS산전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정황을 확인하고요. 각각 2,900만 원, 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 또 효성은 검찰이 고발했는데요. 네. 이 두 기업은 한수원이 입찰 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 공급용 승합병합기 이제 구매 입찰에서 효성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네. 이 문제를 아주 용기 있게 제보하신 분이 있었죠. 공정위에 김민규 전 효성 전력영업팀 차장 우리 방송과도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네, 그렇죠. 그 당시 이제 말씀하셨던 게 경영진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제 수주를 해라, 담합을 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그때 방송 중에 말씀을 하셨고요. 네. 또 심지어 한수원에 품질 인증을 거치지 않은 변압기를 납품했는데 이게 이제 불량품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네.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또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죠. 그때. 다른 데도 아니고 원전에 그런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1심이긴 한데요.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 씨는 뭐 이제 다 아시는 대로 딸 친구인 중학생을 유인해서 성추행하고 또 이제 살해한 혐의로 그러니까요. 구속돼서 재판에 네. 넘겨졌잖아요. 네네. 근데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일단 첫째로 이 씨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 네.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또 둘째로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가 충분해 보인다. 이렇게 또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네네. 또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무기징역으로는 사형을 대체하기 어렵다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하면 이제 감형도 가능해지니까요. 그렇죠. 네네. 하지만 이제 사형 판결이 확정돼도 집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요. 뭐 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이제 20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영하게 범행을 도운 딸에게는 이제 장기 6년, 단기 4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원 소식이 하나 있네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과 청와대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법원 특별조사단이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네네. 우선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했던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확인하지 못했던 게 있죠. 그 법원 행정처 컴퓨터 속에 암호 파일이 네네. 들어있었는데 네. 이제 그 조사에 들어가는데요. 일단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특별조사단이 관련자들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해달라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하고요. 예. 예, 말씀드렸지만 그 과거에 법원 행정처가 법관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 성향을 파악한 문건 발견을 했는데 암호 파일로 저장됐던 게 이제 760여 개. 이게 이제 잠겨 있어서 열어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소식만 더 전해주시죠. 네,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 반군 지역인 동구타 지역에 무차별적인 공습과 포격을 해서 이틀 동안 최소 250명이 숨지고요. 네. 1,200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꽤 많이 포함돼서 참 안타까움을 그렇죠. 주고 있는데요. 네. 이 시리아 정부군이 동구타 지역을 봉쇄하고 병원에까지도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타에 있는 병원 7곳이 타격을 입고 또 지금 3곳은 심지어 운영이 중단돼서 희생자들이 치료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외신들이 전해온 그런 사진을 보면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구호단체들 진입도 통제되면서요.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뭐 식량난, 영양실조 이거에 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시리아 주민들 도대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뉴스앱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죠. 양아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번 주 일요일이면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요 며칠 사이에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재개하느냐 마느냐 한다면 언제 어느 규모로 재개하느냐 이에 대해서 설왕 설래 되고 있는데요.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제 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패럴림픽이 끝난 다음에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요. 네. 재개하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재개하겠다는 표시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훈련 자체를 어쩌지는 못한다. 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다만, 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한미 간의 어떤 발표나 네. 어떤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올림픽을 보호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그러면 궁금한 게 재개는 하는데 그러면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재개를 하느냐까지 이미 합의를 해놓고 발표를 미루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방법이 현재 협의되고 있는 건지 어떤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그 얘기가 중요해 보이지만 네. 이미 그 4월 중순 이후로 훈련이 미뤄진다면 이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요. 잠깐만요.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게 연합 군사훈련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다. 어떤 점에서요?
왜 그러냐면은, 훈련 자체는 시기가 있게 마련인데, 네. 그 적시를 경과하게 되면은 전략자산 전개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네. 단적으로 7월부터 또 UFG, 즉, 프리덤 가디언 한미 군사연습이 코앞에 있거든요. 7월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불과 한두 달 후에 이제 훈련을 7월 여름 훈련을 갖다가 준비하고 홍보에 들어가는데, 네. 이미 지나간 훈련을 가지고 만지작거린다 한들 이미 그 자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아니라 3월에 하기로 했던 키 리졸브 훈련 자체는 시효가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거예요. 다음에 더 좋은 훈련이 있는데 더 대규모고 네. 이 훈련을 가지고 심지어 북한까지도 왜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연합군사훈련 키 리졸브 훈련이죠. 요번에 그 이야기되고 있는 연합군사훈련이 이게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의미를 둘 정도의 규모 이런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7월 정세에 맞춰서 네. 다음 국면을 대비하는 걸로 이미 넘어간 거라고 봐야지. 예. 이 자체를 가지고 그때 가서 뭐 훈련을 재개하네, 연기한 걸 다시 하네, 이런 얘기를 하기엔 이미 시기적으로 때가 늦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키 리졸브 훈련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키 리졸브 훈련은 어떤 훈련이에요? 그거는 이제 전시 대비 연합지휘소 또 일부 실병 기동 훈련을 하는 등 네. 그때 목적에 맞춰서 훈련 내용을 여러 가지로 달리합니다. 그렇다면은 7월에 하는 프리덤 가디언 훈련하고 크게 다를 것은 없어요. 예. 그 프리덤 가디언 훈련도 전쟁 상황을 가정으로 한 지휘소 연습을 하고 네. 또 일부 그 군사적인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때 다양한 정기 전술을 연마하고 전쟁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한미 훈련의 그런 가장 메인 이벤트는 그러면 어느 훈련이냐? 네. 그거는 7월에 프리덤 가디언 훈련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4월에 뭐 4월이든 5월이든 연합 군사 훈련이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뭐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는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것은 이제 전략 자산이 전개되든 안 되든 간에 그때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레귤러하게 기계획된 것을 준수하느냐 마느냐의 논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미 이 훈련의 시효는 상당 부분 상실이 됐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북한 입장에서도 뭐 재개를 한다고 그렇게 신경 쓸 훈련은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지금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평화적 환경이 마련되는가 못 되는가는 미국이 전쟁 연습을 중지하는가 마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또 엄포입니까,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위협을 갖고 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사실상 격렬하게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 훈련의 이니셔티브는 한미가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이 훈련을 연기함으로써 일단 북한에 대한 선물은 줬고 여기에서 훈련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의 어떤 그 북한으로 하여금 한미의 군사적인 공백을 보여줌으로써 이미 올림픽 보호 정책은 달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그때 4월 중순 넘어 5월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지나간 훈련에 대한 시효는 시기적으로 이미 상실이 된다는 의미지. 훈련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군사적 억지 효과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요점을 좀 사실 지금 시점이 아니라 그때쯤 시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3월에서 불과 연기된 지가 이제 한 달 남짓 되는 시점이고 4월이 넘어가면 훈련 기한이 원체 경과되니까 그때 가서는 이 훈련의 본래 목적은 만에 이미 희석화된다는 거. 어쨌든 다 이 얘기는 평창올림픽 끝난 뒤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패럴림픽까지 끝난 다음 이야기니까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의 말씀을 중간 정리를 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뭐 예를 들어서 4월에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것이 한반도 정세에 다시 급변을 가져올 정도의 중대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전략적인 도발을 강화한다든가 네. 새로운 어떤 긴장이 조성됐을 때가 문제인데 네. 이럴 때는 애초 예정에 없었던 훈련을 긴급히 한다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전략 자산만 전개하는 정식 훈련은 아니라 할지라도 네네.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군사 행동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는 남북 관계가 평창 이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결국은 관건이지. 네. 이 연합훈련을 어느 시점에 콕 찍어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겠느냐. 단지 이것을 북한에 대한 어떤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면 네. 제 생각에는 이런 연기된 훈련 재개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네. 그냥 북한의 어떤 억지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전략 자산을 전개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귀를 하나 해보죠. 그러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연기가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지는데 정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세요? 결정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를 결심한 것은 네. 그 전달 1월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MBC 방송하고 KTX 기차 안에서 한 기자회견이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 연합훈련 연기를 미국에 요청했다라는 그 발언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확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그 네. 기자회견이 나가면서 예. 북한은 남한하고의 대화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걸 보고서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고 네. 그런데 연합훈련 연기를 과감하게 발표하는 걸 보고 이게 뭔가 좀 남측이 나름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이니셔티브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런 연합훈련에 대한 사인을 준다는 거는 북한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준 거니까 남한을 당사자로서 인정하고 대화해볼 만하다. 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그 KTX 안에 MBC와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올림픽이 끝나고 남북한 군사회담이 진행될 때까지는 이 연합훈련 연기라는 네. 북한에 발신한 신호는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상 변형된 쌍중단의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쭤봐야 되는 게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 이 고위급 회담의 합의 사항 중에 하나가 군사 실무 회담을 개최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 그 군사회담은 판문점에서 합의된 3가지 합의사항 중에 2번째인데 네. 이거는 북한이 요구해서 넣은 합의사항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우리는 주로 교류협력 쪽을 원했죠. 네네. 그래서 그거는 3번째 항으로 들어가고 북한은 이제 남북한 간의 문화, 체육 교류니 경제 협력이니 네. 이런 얘기 그건 골치 아프고 니네 성의 없는 거 다 알고 네. 그런 것보다는 한반도 평화 문제를 다이렉트로 이제는 그 문제 본론부터 얘기하자. 예. 이런 태도로 나오다 보니까 그 군사회담을 남북한에 재개해서 개최하기로 한다는 거는 북한 측 요구사항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반면에 우리 정부도 이제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네. 우발적 충돌 방지라는 중요한 안보상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반면에 북한은 이제 한미 군사연습 중단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군사회담으로 네.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열리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평창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네네. 현 상황에 맞는 남북 관계를 유지하고 예. 이것이 어느 정도 경과되면 그 다음 후속 프로그램은 단연코 네. 남북 군사회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지금 의원님의 그 분석과 진단에 따르면 그냥 4월이라고 한번 예정을 해보고요. 4월에 재개될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이고 오히려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중요한데 네. 평창 패럴림픽까지 끝난 다음에 남북이 군사 실무 회담으로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간다고 한다면
7월에 UFC까지 일정하게 수위 조절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때 군사회담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고 네.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안 한다면 네. 7월에 한미 군사 연습까지도 축소되거나 네. 변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어허. 이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작년 8월에 네네.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그때 북한이 60일간 핵과 미사일에 대한 별다른 동향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자 이걸 좋은 신호로 해석한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김정은 위원장을 나는 존중한다는 네, 표현을 썼고요. 있었죠. 네네. 그 직후에 한미 연합훈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전략자산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때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이 전략자산 3종 세트가 네. 연합훈련에 아예 코빼기도 안 비쳤어요. 그 다음에 훈련에 참여하는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서 주한미군이 불과 4,000명 남짓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는데 이때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라는 변형된 쌍중단의 프레임이 작동이 됐다. 네네. 그래서 이런 전례가 이미 작년에 있기 때문에 올해라고 해서 네네. 굳이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한반도 정세의 핵심 키는 전 역시 키워드는 쌍중단이라고 봐요. 자, 정리를 해야겠는데 평창 이후에는 남북 군사회담에 주목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기대할 만하다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적의 댓글 시간입니다. 최광기 토크 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광기입니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예,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최고의 유행어 이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바로 영미 이거죠. 영미? 네. 영국과 미국. 아, 진짜 이 썰렁한 좀 아직 그만 좀 해요. 내가 진짜 그럴 때가 아니.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잘못했어요. 아우, 진짜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의 주장 김은정 선수가요. 팀원인 김영미 선수를 향해서 외치는 게 바로 영미 가야 돼. 영미 기다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미가 유행어라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치지 마세요. 좀 방송 너무 쉽게 해 진짜. 재밌으라고. 여러분 이런 거 재미없다고 빨리빨리 댓글 시원하게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 유행어의 주인공 김영빈 선수는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유행어가 되고 이렇게 스타가 된 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컬링이 이 빙판 위의 체스라고 불리는 만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종목이잖아요. 눈빛이 정말. 그렇지 살아있어요 정말. 또 인터넷 악플을 우려해서 팀원 전체가 올림픽 기간 동안 스마트폰을 반납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좋은 성적도 올리고 있는데요. 영미를 외치는 목소리의 크기와 속도에 따라서 이 빙판을 닦는 속도와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처음엔 이게 이제 무슨 작전명인가 했던 분들도 있었지만요. 이제는 누리꾼들이 직접 만든 영미 사용 설명서가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왜냐면 그리고 집에서 컬링 저거 한다며요. 네, 그렇죠. 로봇 청소기. 그렇죠. 빗자루 막. 그 사진 뭐 한참 분들 진짜. 그 실제로 김은정 선수의 어머님 이름이 김영미 씨래요. 그래요? 그래서 동네 분들은 야, 자는 진짜 엄마 억세게 불러 쌌네 막 이러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댓글 소개. 네, 루땡땡님께서는요. 영미 선수 몰래 유행하려고 했는데 들켰다 막 이런 얘기하셨고요. 피피땡땡님께서는요. 자려고 누우면 자꾸 맴도는 그 이름 영미? 왠지 근데 이 이름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 같은데? 그쵸. 이분은? 그쵸. 뭔가 좀 묘하지 않아요? 정말 아재들끼리만 통하는 유머예요. 왜 뭐라가? 유땡땡님께서는요. 엄마 이름이 영미인데 아빠가 영미 빨리 밥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정말 이 영미 씨는 곳곳에서 잘 쓰이고 있네요. 서글퍼진다. 아유 참나. LVL 땡땡님께서는요. 김은정 선수 어머님 성함도 영미 씨라고요. 영미우스에 띠다 이런 얘기했어요. 안땡땡님
김미진님께서는요, 핸드폰 안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경기에 집중하려는 정신 자세가 이미 금메달이다. 정말 국민들에게 많은 힘을 주고 있는 선수들이라서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네네. 네. 인천 지역 어민들이 화가 났다는 소식입니다. 왜요? 이렇게 또 반가운 소식에 있어서 또 다른 뉴스인데요. 네. 건설공사에서 쓰이는 자갈이나 모래 등을 채취하는 골재 사업자들이요. 서울의 남산 규모의 버금가는 바닷모래를 채취하려 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것도 이 해양생태 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웅진군 해역의 수중모래섬 풀등에서 불과 2-3km 떨어진 곳에서 모래를 채취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청정해역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 큰일 났습니다. 수협과 한국수산업총연합회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요, 지난 30년 동안 퍼올린 모래로 네. 이미 인천의 아름다운 백사장이 자갈밭으로 변모했고 생물 서식지도 파괴됐다고 지적하면서요. 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골재 사업자들의 해양 이용 협의서 반려를 촉구했는데요. 갑자기 이거 전해주시니까 네. 4대강 사업한다면서 퍼내는 그 모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궁금해지잖아요, 갑자기. 닷새 갔나? 댓글 써주세요. 네, 알겠어요. 네, 큰일 났습니다, 여간. 그래서 네. DALC 땡땡님께서는요. 네. 적당히 좀 합시다.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맞아요. 네, 진짜. 네. HEAR 땡땡님께서는요. 모래는 신이 주신 선물이다. 그것으로 인해 생물이 자라고 오염이 정화된다. 맞아요. 네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네. IRF 땡땡님께서는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네. XPTW 땡땡님께서는요. 위분들이 잘하는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이번엔 좀 이러지 맙시다, 좀, 우리. 다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절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무적의 댓글 오늘 여기까지 하죠. 최강기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미국에서 중요한 뉴스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즈음한 비화 하나인데요. 북한이 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만나기로까지 했는데 만남 2시간 전에 또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불발에 그쳤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오늘 미국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이 사연인지, 또 이 공개되는 이 배경에 뭐가 있는 것인지, 이게 또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경협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이 북한과 미국 간의 그 접촉 시도 이야기. 예. 혹시 의원님 사전에 좀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까? 사전에 몰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사실인지의 여부가 네.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언론에 보도된 건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 그때의 펜스 부통령이 올림픽 그 개막식 참가차 방한을 했을 때. 네네. 펜스 대통령의 행보로 보면은. 네. 대화할 가능성이 있었겠는가, 뭐 이런 좀 의구심들이 많았죠. 네네. 그러니까 뭐 찬바람 쌩쌩 불었죠 그때. 그렇죠. 예.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하고 최대의 압박 강조하고, 네. 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는 것으로 봤을 때, 네. 과연 이제 대화 의지가 있느냐, 이런 좀 얘기들이 이제 국내외 여러 이 곳에서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대화 제의를 했고, 만약에 대화가 예정돼 있었다면은, 네네. 대체로 그 대화의 그 당사자들이 대체로 이제 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였을 때 과연 뭐 대화가 예정되어 있느냐, 뭐 이런 데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이 가졌던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그 오전에 이게 그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된 이후에 국내 언론도 이게 뭐 초미의 관심사다 보니까 계속 추적을 했고,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는 상당 부분 이게 그 신빙성이 있는 보도로 지금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혹시 이런 추정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정됐던 날짜가 10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2월 10일. 예. 근데 그 개막식은 2월 9일에 있었고,
혹시 2월 9일의 그 펜스 부통령의 그 아주 냉랭한 모습에 자극을 받아서 북한이 취소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그 취소를 했다면은 네. 실질적으로 그 펜스의 행보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있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대화를 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했을 텐데 네네. 당시에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나 행보로 봤을 때는 성과를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 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의아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보도를 종합을 하면 그 개막식이 열리기 2주 전쯤에 미국 CIA 중앙정보국 라인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제의가 들어갔고 최종적으로 2월 2일에 백악관 회의에서 그럼 만나자고 결정을 했다라는 이게 지금까지 이제 그 언론에 의해서 보도된 내용이 이제 재구성인데 그러면 이때 그럼 우리 만나서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위기 감지도 당연히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막식에서 펜스 부통령이 또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그렇고 결렬이 된 걸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전후 과정을 봐야 되는 건지 이 점이 그러니까 궁금하거든요. 이제 저희들로서도 좀 이해가 안 갔던 면들이 펜스 부통령의 그런 강경 발언으로 봤을 때에 대화가 예정이 돼 있거나 대화를 할 의지가 있는데 과연 저런 발언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 좀 의구심들이 여러 가지로 좀 제기가 됐던 상황이라서 대개 이제 이 미국의 언론들도 아마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요. 펜스 부통령이 대화를 일부러 기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됐죠.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도 미국 국내의 비판에 대단히 많이 시달렸어요. 대화 기회를 놓쳤다. 그다음에 뭐 올림픽 개막식 참가 안 하니만 못했다. 뭐 이제 이런 아주 비난까지를 계속 이제 받게 됐는데. 그럴 정도로 그 여타의 그 우리 뭐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보기에도 대화를 할 의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사실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참 아무튼 이 전후 과정을 보면은 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월 2일 날 백악관 그 집무실 회의, 뭐 오벌 오피스라고 불리는 여기서 최종 결정까지 됐다고 하는 게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리고 펜스, 지금 의원님이 그러니까 지적하신 대로 펜스 그런 부통령은 왜 방한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는가. 이게 지금 의아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예정돼 있었는데 펜스 부통령이 그렇게 행보를 했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최대의 압박을 통해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라는 아마 의도일 수는 있겠는데요. 문제는 그것은 좀 북한을 제대로 잘 모르고 하는 방식이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보도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2월 10일 청와대에서 만남을 갖는 것으로 조율이 됐었다라는 보도인데요. 이 보도가 맞다면 우리 청와대가 모를 리는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이 사실이 오보라면 청와대가 당장 그 부인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라고.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즉각적으로 이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어서 오보라고 지금 발표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좀 더 이제 그냥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가지고 재구성 차원에서만 좀 드린 질문이고요. 각도를 좀 바꿔서. 근데 왜 이게 이 시점에 그러면 이게 비화 형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걸까요? 그 배경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문제가 아마 이런 문제를 흘렸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언론에 저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책임이었지 펜스 부통령의 책임은 아니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흘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아무튼 북미 간에 그것도 고위급 대표가 타진이 됐고 한때 성사까지 됐다고 한다면 이후에라도 북미 대화 테이블이 열릴 가능성은 높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추정으로 한다면? 아마 북미 대화는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선
미국도 일단 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북한도 역시 남북 대화뿐만 아니라 사실 남북 대화보다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더 대화를 하고 싶어 하죠.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네. 자신들의 이 최종적인 목표가 체제 안전 보장이고 네. 평화협정 체결하고 북미 수교까지를 가겠다라는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북미 대화 없이는 이런 문제는 결코 타결될 수 없다라고 북한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 호락호락하게 사실 이제 대화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우선 뭐 이렇게 남북 대화부터 먼저 좀 일단 열어보자 아마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후에도 북한이 일단 대화의 의지가 있고 네. 미국도 역시 대화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미 대화는 가능할 것이고 네. 다시 아마 좀 시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좀 만약에 접촉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계속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좀 아쉽긴 하네요. 그죠? 네. 예. 자, 또 하나의 관심사가 금요일 내일 모레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이제 방한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 이방카의 역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우선 단지 트럼프 대통령의 딸 정도가 아니라 네. 요즘에는 이제 정부의 좀 공식적인 이 라인보다는 네. 이렇게 좀 가족 라인이나 좀 비선 라인에서 움직이는 게 효과가 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지 그래서 아마 좀 이제 뭐 백악관의 선임 고문이라는 직책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아마 만나서 대화를 탐색전을 펼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이게 이제 사실 또 한 번의 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갈 거냐. 네. 사실 굉장히 이게 큰 관심사하고 많은 이제 걱정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입장도 이 폐회식을 계기로 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딸 이방카가 방한을 한다면은, 네.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회담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여건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우리가 아마 적극적으로 좀 주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사안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비 이 분담 문제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때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외교부가 TF를 꾸려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좀 약간 애매합니다. 그렇게 볼 소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발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표대로라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이면 합의냐 아니면 이면 합의로 볼 소지가 있느냐 그렇죠. 이런 정도의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은 이 방위비 협상 내용을 네.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잠깐만 의원님 일단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가 됐던 합의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문제가 됐던 합의 내용이 스키프라고 하는 그 민감 특수 정보 시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뭐냐면은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민감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 즉 도청, 감청, 해킹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미국은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 국내 우리 국가기관을 청와대까지 도청을 하더라도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전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에 설치를 해놓고 이 스키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국인은 그 누구도 여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스키프 시설을 또 하는 것을 이 우리 예산으로 과연 지원하는 게 맞느냐?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한 겁니까? 그 추가 시설을 짓는데? 그렇죠. 그게 이면 합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걸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비준 동의 받을 때도 그 부분은 빼고 비준 동의를 받은 거거든요. 자, 이게 그러면 의원님은 이게 반드시 국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당연히 이것은 방위비 분담 협정이고요. 당연히
여기에는 그 스키프 시설이라고 하는 것의 네. 지원의 적절성 여부, 네. 그다음에 여기에 실제로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방위분담 협상과 함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근데 그러면 외교부는 왜 그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발표가 나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면 합의로 볼 수 있는데 예. 이것은 나중에 별도의 약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형식은 별도의 약정 형식을 띠고 있지만은 네. 사실상으로 이미 그 전에 네. 그러니까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 전에 네. 한미 간의 방위비 협정이 거의 마무리될 당시에 네. 합의될 순간에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문제는 국회 비준 동의를 신청하면은 국회 비준 동의가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외교부하고 국방부 간에 정부 부처 간에 이게 이제 이견이 생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안보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이 회의석상에서 그러면은 이 문제는 별도 이행 약정으로 처리하고 국회 비준 동의에는 빼라 이렇게 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 지나간 버스에서 손 흔들어봤자 소용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뭔가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조항에 의해서 네. 이 조항에 의해서 스키프 설치 비용이 아직 지급이 안 돼 있는 상황. 집행이 안 됐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외교통일위원회 네. 이 업무 보고에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이것에 만약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네. 법적 효력이 있느냐. 이건 집행을 일단 다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네.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다시 이 부분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교부 장관은 아직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9차 방위비 분담 협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이것은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 설명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급 궁금해지는데요. 짧게요. 그럼 스키프 시설이 예. 북한 말고 우리 국가기관도 도감청하고 있다고 의심하세요? 이게 언론에 그렇게 그 당시에 이게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예. 이게 이제 당시에 보도에 보면은 이게 국내 권력기관 우리 국가기관을 다 도감청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나중에 협상 그 결과가 그 위크리크스에 네네네. 이렇게 폭로된 내용을 보면은 이게 그런 시설로 그래서 네. 한국의 국내 국가기관의 도감청과 해킹이 다 가능한 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안팎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의 평창 시간입니다. 한겨레 신문 김동훈 스포츠부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여자 쇼트트랙 계주 또 넘어졌는데 금메달을 땄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예. 예, 실격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굉장히 조마조마했었죠. 그러니까요. 예. 3위로 달리던 캐나다 선수가 터치 과정에서 김아랑 선수의 걸려 넘어진 장면이었는데, 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그 과정이었다라고 우위성이 없었다. 그래서 실격 처리가 안 됐고요. 다행히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이 쇼트랙이 이제 5종목이 끝났는데 네. 3개의 금메달을 따냈고요. 네. 나머지 3종목이 내일 저녁 때 8시에서 9시 사이에 모두 이제 금메달의 주인공이 가려지는데 우리가 3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어서. 왜 하나는 왜 빼세요? 하나는 왜 빼요? 사실 500m가 우리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500m 경기가 좀 있는데. 다 딸 거예요. 예. 근데 바라겠습니다. 네, 중국과 캐나다는 왜 실격을 한 거예요? 정확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오늘 국제빙상경기연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중국은 27바퀴를 도는데 3바퀴를 남긴 상황에서 아웃코스에서 인코스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선수에게 임패딩 반칙. 그러니까 임패딩 반칙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의로 방해를 하거나 가로막거나 아니면은 밀치는 것. 이것이 잡혔는데
판커신이라는 선수가 우리의 최민정 선수를 계속 좀 미는 그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또 이 선수예요, 또? 예, 그렇습니다. 나쁜 손 뭐 이런 선수인데 그리고 캐나다는 이 좀 어처구니 없는 실격이었는데 마지막 결승선에서 뛰지 않는 선수, 주자가 아닌 선수가 이 라인을 침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랙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랑 중국 선수들이 뛰는 걸 진로를 방해한 거죠. 이건 진짜 어이없는 실수인데. 예. 그렇죠. 예. 그 바람에 B파이널 1위를 차지한 네덜란드가 운 좋게 동메달을 승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엔 여자 팀 추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리면서 그 주장이 나왔는데 약간 진실 게임 비슷하게 좀 가고 있어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백철기 감독이 어제 이 기자회견을 연 것도 이례적이거든요. 올림픽 중간에.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명 아닌 해명 기자회견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핵심이 이제 노선영 선수가 맨 뒤에 가는 것은 노선영 선수가 직접 제안한 작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노선영 선수는 어젯밤에 이 방송 전화 인터뷰에서 내가 그런 얘기 직접 한 적 없다 이렇게 백 감독의 발언을 전면 부인해서 지금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고요. 예. 여기다 더 더해가지고 노선영 선수는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왕따 논란, 뭐 서로 훈련도 다른 장소에서 했고, 뭐 만날 기회도 별로 없었고, 또 사이가 별로 좋지도 않았다. 여기에 또 대화까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팀 경기인데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7, 8위전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들려온 소식은 일단 정상적으로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와서 몸을 풀고는 있다고 하는데. 근데 과연 경기력이 정상적으로 나올지는 좀 의문이고요. 게다가 김보름 선수는 대회 폐막 전날 24일 날 매스 스타트 유력한 메달 후보인데 뭐 이번 사태로 경기력에 좀 지장을 받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여자 컬링 대표팀. 예. 자, 뭐 이제 예선 1위는 확정을 지었고 중결승에 가서 일본과 만날지 모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요즘 뭐 많은 패러디도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 8시 5분, 마지막 4경기가 동시에 열리게 돼요. 예. 우리나라는 뭐 덴마크하고 경기인데, 이 경기 지더라도 지금 이미 7승 1패로 예선 1위를 확정을 지었고요. 네. 덴마크도 1승 7패 10개 팀 중에 최하위 팀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길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어쨌든 우리는 예선 1위를 확정지어서 4위하고, 이 준결승전을 갖게 되는데, 이 4위 팀이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왜냐면, 이 스위스하고 일본이 지금 마지막 경기를 갖게 되는데, 스위스가 이기면은 이제 일본이 지고 또 영국이 또 미국이 또 이기게 되면 일본하고 미국이 4위를 놓고 또 결정전을 치르거든요, 내일. 예. 좀 만약에 일본이 이기면 영국이 4위가 되면서 영국하고 우리가 하게 되는데 지금 봐선 일본이냐 영국이냐 미국이냐인데 일본이 될 가능성도 이제 없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좀 지금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자, 동계올림픽, 겨울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면 여자 피겨 싱글 이 경기인데 이제 시작이 됐죠. 우리나라 최대빈 선수 잘했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30명 중에 8위에 올라가지고 이제 쇼트 프로그램에서 24위까지 프리스케이팅에 진출을 하는데 무난히 내일 모레 열리는 프리스케이팅에 진출을 했고요. 근데 점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67.77점으로 개인 최고점을 받았는데 이 개인 최고점을 세운 게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열흘 전이었군요. 이 팀 이벤트 단체전 때 그때 세운 최고점보다 오늘 2.02점을 더 끌어올렸는데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감동적인 건 오늘 배경음악이 파파캔유어 히엄이라는 노래를 선택했는데 이 노래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리나 시몬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그리면서 만든 건데 최다민 선수 잘 알려졌다시피 작년에 암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배경음악으로 이 곡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여자 피겨 얘기하니까 우리의 김연아 선수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고 개막식에서 정말 우아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김연아 선수 하면 일본의 아사다 마오를 또 안 떠올릴 수가 없는데 이 아사다 마오 선수도 은퇴했죠.
예, 그렇죠. 은퇴하고 마라톤을 해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이번 대회에서 김연아 아사담하고 다시 또 화제가 되는 게 이번 여자 피겨 역대 최고의 라이벌 대결이 펼쳐지고 있어요. 예. 예, 러시아의 자기토바 또 메드베데바 이 두 선수인데 네. 뭐 오늘도 메드베데바가 2위, 자기토바가 1위를 했는데 계속 이 선수들이 경기에 나설 때마다 세계 기록이 갈아치워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역대 라이벌 피겨 스케이팅 싱글 경기에 라이벌 하면 또 김연아 아사다 뭐 빼놓을 수가 없고요. 뭐 스포츠 하면 사실은 라이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바로 예. 이 스포츠의 라이벌의 이야기들을 쭉 모아서 펴낸 책이 있다면서요, 김동원 부장님?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냈는데요. 네.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 라이벌 이야기를 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에도 이제 김연아 아사다 뭐 선수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이 책은 누가 썼어요? 제가 썼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시간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신들의 전쟁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김동훈 스포츠부장이었습니다. 정두원, 서가번의 직설. 네. 굵고 짧고 화끈한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직설 시간인데요. 자, 그 주인공 소개해드리죠. 정두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가번입니다. 네. 자, 오늘도 정두원 전 의원에게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제 지겹다 그만하자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네. 약속받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네. 언제 소환될까요? 지금 속도가 굉장히 붙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패럴림픽 전에 아마 소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나서는 너무 길게 끄는 것 같고. 네. 예, 올림픽 끝나면 곧 소환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법률 대응팀까지 꾸려서 지금 뭐 대책 수기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선제적으로 자진 출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나리오까지 보도가 되는데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자진 출두해야 하겠습니까마는 저도 뭐 올림픽 끝나자마자 25일 이후에 바로 네. 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사이에 이제 그 아들 이시영이를 먼저 불러야 된다. 당연히 먼저 부르겠죠. 네. 실제로 근데 정말 부를 것인지 그냥 바로 MB로 갈 건지. 네. 예. 그렇죠. 그건 검찰이 판단하겠죠. 알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경천 동지할 3가지 말씀하셨죠. 뭐 기습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뭘 기습적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라도 여쭤보죠. 아니 뭐 얘기하다가 거의 끝날 무렵에 갑자기 그냥 탁 물어봐가지고. 네. 말씀 안 하셨죠?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진행을 해버렸어요, 내가. 그럼 여기서 이어가면 돼요, 지금. 지금부터 말씀하시죠. 시간 많아요. 그게 뭔지 그만하고요. 이따가 시간 남으면 합시다. 시간 많다니까요. 키워드라도 한마디 좀 해주세요. 할 거 많은데 뭐 지금. 설 세고 왔는데 우리 애청자들. 그러니까 세뱃돈 대신에. 네. 제가 대신 진행할까요? 왜 이 자리를 탐하세요? 왜?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점은 좀 여쭤볼게요. 좀 네. MB하고 자유한국당의 관계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1월 초였나요? 그때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고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정두원 의원님은 정말로 정치 감각 없다. 오히려 이처럼은 MB 프레임에 씌워지는 건데 왜 자진해서 찾아가느냐. 정말 정치 감각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네. 근데 며칠 전에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MB는 자기가 당을 떠난 사람이라 당과는 무관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여론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으니까 또 이제 여론은 타는 거죠. 그래요? 그분은 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변화무쌍해요. 그래요? 홍기똥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보수 세력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이제 떠났거든요. 네. 왜 떠났냐면 이제 권위주의적인 겁니다. 독재적인 거죠. 네. 보수는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건전한 보수들이 떠난 거죠. 간혹 이제 보수를 독재하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극기 세력 뭐 이런 세력들이. 네. 그런 사람 말고 건전한 보수들이 이제 떠났기 때문에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자칭하는 정당이 네. 이제 살아나려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과는 이제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죠. 지금 5045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정도원 의원님이 힘내세요. 정말 존경합니다라는 문자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왜 소개를 해드렸을까요? 이따가 뭐 좀 얘기 좀 하라고. 잘하신다.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서가벌 의원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요즘은 거의 대변인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는, 며칠 전에 저희하고도 했는데 이재호 전 의원이 이끌던 늘 푸른 한국당과도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스탠스가 뭐예요? 통합이라기보다는 그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냥 홀로 돕고, 그러니까 혼자잖아요. 외로운. 돕고? 아니, 돕고 다이 하려다가 일본 말이어서. 그렇죠. 본인 스스로 얘기하듯이 외로운 늑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없어요, 사람이. 그래 아무래도 정치, 이제 그냥 평범한 의원이 아니고 당 대표를 맡다 보니 야당에 좀 외로웠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자기 필요한데 평상시에 보면은 어느 정도는 아시지만은 재호형 합니다. 제가 홍 대표 좀 많이 봤는데, 사적으로. 그럼요. 봤는데, 그 양반이 형이라고 부른 사람이 아마. 별로 없어요. 혼자인 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정도로 많이. 그냥 없는 자리에서 우리하고 얘기를 할 때도, 재호형이.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아무 실익도 없는데. 그러니까. 재호형을 옆에 그냥 있으면. 자기한테 조금 그래도 힘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 덕에 이재호 의원은 전 의원은 뭐 좋죠. 뭐 지금 갈 데도 없고 아무 전제도 없었는데 심심한데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옆에 형으로 불러주고 또 뭐 MB 그래도 장세동 코스프레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언제적 분입니까? 올드보이에다가 국민적 호감도도 굉장히 낮은 분인데 지금 새로운 참신한 인물을 영입해야 될 때 그래서 당명이 늘 푸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 집구석하고는 정말 별로 이렇게 미래가 없어 보여요. 본인의 존재는 잘 확인시키고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재호 의원이?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게 이제 그 본인의 지금의 그러면 그 딱 포지션이 그 MB 변호, MB 방어 이거라고 지금 딱 설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번 주부터 직설 이제 그 6.13 지방선거가 이제 한 발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통으로 다 짚는 건 시간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좀 오늘부터 한 주 이렇게 광역별로 하나씩 좀 집중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1탄으로 경기도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경기도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른바 주적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남경필 경기지사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만나서 주적은 문재인 민주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박지원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당사자들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 이 공방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도원 의원이요? 박지원 의원 다운 선공을 했어요. 답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란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또 존재감을 또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시는데 어쨌든 그 당사자들은 이제 펄쩍 뛰면서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죠.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조금 꼬리는 내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한 해프닝으로 끝나겠죠. 이게 그 지난주에 두 분이 말씀하셨던 이른바 무언의 어떤 선거 연합.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안 내고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그 바른미래당이 후보를 안 내서 자연스럽게 단일화를 추구하는 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이것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성공을 날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뭐 혼자 다 아시네. 제가 할 얘기. 진행자가 뭐 정리라도 해야죠.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근데 바로 그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부인하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선거 되면 이제 이기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사실이냐 아니냐,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논외로 치고, 정치적으로 박지원 의원은 손해본 장사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너희들 속셈을 내가 아는데,
이제 그러면 또 펄쩍 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간격을 벌리려고 그러는 거죠. 서가번 의원님도 같은 실제로 결에서 또 올해 또 그러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네. 안 대표의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네. 실제로 대선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문재인만 아니면 다 괜찮다. 네. 이게 이른바 안철수 전 대표의 속내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 뭐 그렇게 이 정도 내질러도 뭐 뜨끔할 것이다. 그리고 뭐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이 뉴스 메이커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상황들을 네. 어쨌든 좀 막아야 되는 최소한 그런 생각들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박지원 의원의 속내 이런 걸 떠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예. 야권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남경필 지사로 그냥 몰아주는 이 시나리오가 실제로 작동될 가능성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실적으로 바른미래당에 네. 후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는 게 아니고 지금 못 내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나가겠다고 네. 급이 되는 사람 중에서 나가겠다고 지금 자천타천으로 거론된 사람이 실제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 급에 걸맞게. 예. 그러면은 그냥 못 내지만은 그러나 선거를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니까 그런 상황으로 네.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단일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죠. 정도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요? 진작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래요. 예. 그러면 단일화됐다고 치죠. 네. 이길까요? 해볼만 했죠. 해볼만 하다? 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선거 때 되면은, 이렇게, 결집하잖아요. 진영 간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보다는 훨씬 더, 격차가 좁혀지죠.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로 잡히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지율과 바른미래당 지지율보다 네. 플러스 알파가 다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하면서 더 올라갈 거다? 네, 48대 52 정도로 이제 또 갈 그렇게 전망하세요. 그렇게 박빙으로 보세요? 예. 그 정도로? 예. 그러기에는 네. 남경필 지사가 지난 4년 동안 너무 개인 것을 네. 너무 많이 까먹어 버린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도상은 사실 정도는 말씀대로 구도상은 좋죠. 붙으면 어쨌든 한 짐 아닙니까? 네. 보수 진보가 네. 한 짐인데 남경필 지사가 아니고 네. 4년 동안 지사를 하지 않았고 정치 쪽에서 정치권에 갔으면 정말 팽팽했죠. 국회의원 하다 갔으면. 네네. 근데 지사를 하면서 네. 상당히 보수 쪽 또는 중도 쪽, 특히나 또 노인들, 네. 그다음에 지역으로 봐도, 경기, 동부 쪽이나 우리 당이 좀 취약한 네네. 자유한국당 쪽이 좀 강세인 지역에서조차도, 점수를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요. 실제로. 저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다녀보니까 그래요. 실제로. 체험한 민심이. 예. 자기 지역구는 안 다니고 왜 남의 지역구를 다니고 나가 보면은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가 네.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조사의 수치에도 그렇게 많이 반영이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들이. 잠깐만요. 그런 것들이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서가번 의원님께. 지금 경기지사 선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그러니까 거의 무덤이다시피 거의 이기지를 못했어요. 자, 경기 지역의 특성이 어떤 겁니까? 경기가 참 우선 서울보다 거의 한 1.5배 이상 크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인구도 많고 권역도 워낙 넓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해요. 예. 예를 들어서 경기 북부는 이제 접경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보에 대한 어떤 보수적인 어떤 성향이 강하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경기 남부, 동남부 쪽은 또 전통적으로 아주 보수적이 강하거든요. 네. 우리 당이 국회의원 선거도 거의 잘 이기지 못하는 데였어요. 대선 때도 그랬고. 네네. 지금은 좀 많이 지형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런 측면, 아까 그런 측면에서 남지사가 좀 많이 까먹었다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전통적으로 강하다는 얘기는 이제 그 연령대가 아무래도 높습니다. 경기도민들이. 예, 경기도민들이. 예. 이제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세대 요인이 굉장히 요새는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그렇죠, 주거든요. 그렇죠. 지역 요인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이제 지금 야당에 위류했는데 네. 이제 또 지금 워낙 운동제에 기울어져 있어서 네. 이제 또 다르죠 상황이.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정돈 의원님은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면 뭐 거의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도 48대 52 게임으로 전망을 했던 게 경기도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또 현 지사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프리미엄이 있다. 네. 그리고 나하고 절친인데 저렇게 소유형께서 이렇게 폄하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남경필 지사? 지금 저도 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전통적 기반이라는 게 결국은 그 보수 여권 옛날 보수 쪽에 있는 이 그 단체들이거든요. 네네네. 각종 단체들 그런 쪽에서. 네. 현격하게 특히나 이제 태극기 부대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 속에.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정치 상황의 환경에 어떤 차이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주로 30대하고 40대 초반에 이런 연령층이 경기도로 밀려간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바로 그러니까 정돈 의원님이 얘기했던 인구 구성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느냐라는 또 분석도 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서울 인근 지역은 그런 변화가 있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번에 좀 많이 나타나요. 변수로 나타날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러면 지금 두 분의 말씀에 따르면 야권의 후보는 거의 남경필 지사가 굳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여권 그럼 민주당의 후보는 누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보자면 그러니까 좀 대비를 하자면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전해철 의원이 그러죠. 가장 지금 언론에 이제 많이 주목받고 있는 두 사람인데 서거번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실제로 지금 조사상 지금까지 나왔던 각종 그 조사의 수치로 보면은 이재명 그 대중적 지지도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도가 뭐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당 경선이 대중들의 국민들의 제주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당원들의 의사가 또 반영이 돼 50대 50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그 본선의 결과를 둘째치고 민주당 안에서의 경선에서 경선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은. 그래요? 예, 지금부터. 전해철 지금 이제 대중적 지지도는 이재명 시장이 워낙 월등히 높지만. 그렇죠. 지금까지 그건 인지도거든요. 대선 후보도 나왔고 성남시장으로서도 그렇고 SNS나 언론의 각종 그 이슈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인지도가 워낙 높아요. 그리고 또 일종의 조금 더 팬덤 현상도 있거든요. 이재명 시장은. 문제는 전해철 의원은 이른바 지금 삼철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이렇게 분류됩니다만 그 전까지는 삼선 국회의원을 하셨지만 대중적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 만들려고 그야말로 그 로키로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지금부터죠. 그러니까. 근데 구체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양자 대결 구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나가면 남경필을 이기고 전해철이 나가면 남경필 진다 그러면은 경선은 이제 이재명이 이기는 거죠. 근데 둘 다 나가도 이 남경필 이긴다 그러면은 좀 경선판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죠. 그래요? 저도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누가 나가도 된다. 지금 현재 그런 구도거든요. 현재 조사상에 보면. 그게 경선에 어떤 그래서 변수가 지금부터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중적 지명도가 낮은 전해철 의원이라 하더라도 당원들에 의해서 선택될 수도 있다. 그 대중적 인지도라는 게 지지도라는 게 인지도니까. 그리고 같은 값이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성공과 문재인 그 정권과 함께 이렇게 이 정권을 살리고 또 그걸 통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더
끌고 갈 수 있는, 견인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이런 것까지 판단을 당원들은 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제가 대놓고 여쭤볼게요. 입양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점입가경이죠. 그래서 네. 어떻게 될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입양 가능성은 언제나 선거판에서 입양 가능성은 뭐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래요? 예. 네. 그렇다. 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선으로 가서 본선의 추는 지금 만약에 내일 선거가 치러진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아직은 기울어졌다 이렇게 보세요, 정돈 의원님? 네, 기울어졌는데 네. 어쨌든 경기에 맞춰서 얘기한다면 저는 전해철이 후보가 되면 남경필이 이길 거고 이재명 후보가 되면 남경필이 질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결국은 경쟁력은 이재명 시장한테 더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결국 그러면 경선도 결국은 이재명 시장 선택으로 그러니까 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본선에서 그렇게 치러진다면 경기도 안에서의 의제라고 하는 게 이제 과연 무엇인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인물 대결 말고 승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있다면 경기도만의 의제라고 할까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퍼뜩 떠오르는 게 있나요? 별로 없으시죠? 결국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전국 의제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겠죠. 경기도만 해도 이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 어떤 개별적 의제들이 각 도시마다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정치적으로 큰 틀 속에서 그렇게 함께 한다고 보여지고요. 네. 결국은 지금 아까 저 선거판에 누가 지금 남경필을 이긴다 진다 누가 이길 것이냐 전해철은 좀 불리하고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전해철을 선택한 상황들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고 극복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선거판을 끌고 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간단치 않은 상황이죠. 이제 마무리해서 약 1분 남았는데요, 정돈 의원님. 네. 제가 1분 남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지금 1분 남았음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세 가지는 다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김윤옥 여사의 돈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김윤옥 여사의 돈이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한 적은 없고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김윤옥 여사의 돈이라고 하는 게 김희중 전 부소실장이 이야기했던 10만 달러 말고 별도의 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미 다 드러난 건데. 그거 말고. 뭐 경천 동지할. 그러면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불법 자금이 되겠죠. 불법 자금. 잠깐만요.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조성됐던 자금의 일부가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갔거나 김윤옥 여사를 위해서 쓰여졌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그런 얘기라고 제가 얘기는 확실하게 들을 수는 없고요. 하여간 여사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까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김윤옥 여사하고 대선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대선 자금이 김윤옥 여사와 관련돼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상관이 없어요. 후보 있어요? 부인이 역할이 크고요. 부인들 사이에서 또 비용이 많이 나가고 하니까 거기도 정치 자금이 들어가죠. 아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그 후보 부인으로서 뭐 지지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뭐 그런데 비용 들어가는 것에 돈이 지출된 게 문제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돈이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돈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 말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아니 그러니까 한 30초 좀 더 쓸 수도 있는데 계속 말씀하셔도 돼요. 서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왜 진행 권한을 뺐어요? 한식 세계화 사업도 크게 벌렸어요. 사실 판이 커요. 그것도 그 사업도 아무 성과도 없이. 성과도 없이. 잠깐만 이거 좀 더 연장 안 되나? 자, 다음 주에 준비해 오세요. 서가번 의원님 지금 그 말씀도 알겠습니다. 이거 끝내기 아까운데. 아무튼 다음 주를 기약을 하면서 오늘 직선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분 남기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정두환 전 의원, 서가번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